예. 과제에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써 줬던 친구가 그 SNS 탈퇴 경험을 썼던 친구 외에도 할머니의 갈비찜 이야기를 써준 친구도 있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예전에 갈비찜을 진짜 맛있게 해 주셨는데 할머니의 레시피를 가지고 똑같이 한다 한들 그 갈비찜이 할머니의 갈비찜은 아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예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똑같이 흉내내어 만든다 하여도 결국 그게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비유였는데 적절한 비유입니다만 너무 단순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론적이거나 역사적인 맥락이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진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유였죠. 그래서 좋습니다. 시도 자체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드는 것도 좋고 잘 알고 있는 사례를 드는 것도 좋고 그런 구체성을 획득해야만 이야기가 관념적으로 빙빙 도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만 깊이의 문제에서는 좀 단순한 비유였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비유도 안 한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이야기가 관념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런 거 해 주시면은 저는 되게 즐겁고 재밌게 읽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한없이 중간고사 얘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이제 짚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각주에 대한 거예요. 두 개 전부 다. 우리가 만약에 이 지경이 계속되어 기말까지도 레포트 제출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기말에는 반드시 무얼레든 단단한 각주를 좀 단 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알려드린 상태에서 몰아붙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8주차 과제는 각주 절대 달지 못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지금 내드렸잖아요. 네. 이 각주라는 것이 미묘해서 참고 문헌도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쓰는 것인 듯 하면서도 안단만 못한 각주도 많이 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개념을 잡아 드리고 나서 해야겠다. 뭔가 저는 알아서 잘할 줄 알았어요 진짜. 미안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매지 않고 있는 분들은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미 논문을 읽는 거에 아주 익숙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에서 논문 다운을 아주 잘하고 있는 친구들. 근데 저는 이제 경각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리스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만 같아요. 네. 리스.kr은 상명대학교 학생이라면은 다 아마 도서관을 통해서 접속 가능할 거예요. 네. 이런 사이트죠. 네. 여기는 논문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사 보려면 돈이 들고 도서관에 빌리러 가기도 힘들고 할 때 그냥 PDF로 논문을 몽땅 다운받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룬 파루키라든가 루이스 롤러로 6주차 과제를 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사이트를 통하여 논문을 그냥 집에서 쉽게 다운받은 거서 보는 데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 자료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논문 자료는 다들 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내는 거기 때문에 신용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리스를 많이 참조를 해 주시라고 모르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좀 해 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도 모르는 앱을 처음 깔아서 쓸 때 참 빡빡한데 그래도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저거 정도는 좀 써본 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이트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썼는데 제가 이 정도 말해도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심지어 저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시면 자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 메일보다는 그냥 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더욱 좋지만 어떻게든 꼭 한 번은 이용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논문을 많이 찾아 읽은 학생들은 좋은 논문의 참고 문헌 과 각주를 보면 그걸 따라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빨리 감을 잡아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좀 어설프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읽었던
우리 교재에서 읽었던 부분 중에 감명적인 부분 아무거나 2개 찝어 가지고 대신 출처를 각주 달아보세요. 어디에 몇 페이지에 나왔는지 각주 달아보세요 하고 예시를 드렸더니 그 예시는 그냥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주니까 그거 보고 제대로 하셨는데 그 뒤에 딴 책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단 각주와 참고문헌 정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통일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개념이 딱 서면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단순해지는데 각주 달고 참고문헌 쓰는 이유는 몇 번 얘기 드립니다만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다가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서부터가 어떤 책을 보고 참고를 했는지 알고 또 내가 이 사람 글을 읽다가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봤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대한 약속이고 배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주를 깨끗하게 잘 써주는 것은 내가 이 책을 보고 봤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당신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보세요. 라고 흔적을 남겨주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각주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들어가냐요? 하냐면 일단 이 자기가 본 그 글을 쓴 사람 이름이 당연히 있을 테고 글이나 책의 제목이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것만으로는 검색이 쉽지 않으니까 출판사나 연도 같은 정보가 들어가겠죠. 네. 그렇다면 그냥 작가가 한국말로 쓴 거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역자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각주에 다다다다 순서대로 써주는 건데 그 순서를 잘 쓴 것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리스에서 샘플 하나만 다운받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써주면 그냥 다 알 줄 알았어. 네, 우리 책에서 예를 들었을 때 이 혹꺽쇠가 있고요. 이렇게 2개로 생긴 겹꺽쇠가 있잖아요. 네. 이 차이를 진짜 못생기게 썼네. 네. 이해를 하시겠죠? 네, 한글 보면 네, 이렇게 네, 이거 하나짜리가 있고 이렇게 2개짜리가 있는데 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와 2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그냥 딱 써주면은 눈치가 빠르면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오늘 하게 될 글이 머나먼 별빛 이건데 그것을 쓴 사람은 락스 미디어 컬렉티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쓴 작은 글 머나먼 별빛이란 글이 있는데 이 머나먼 별빛이란 글은 큰 꺽쇠에 들어가야 될까요? 작은 꺽쇠에 들어가야 될까요? 작은 꺽쇠에 들어가야 됩니다. 홑꺽쇠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인데 네, 일단 이거 하나짜리는 어떤 책이 안에 들어있는 단순한 하나의 글 네, 아니면은 논문도 이제 완전히 출판돼서 나온 책이 아니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2개짜리 이 겹꺽쇠는 두꺼운 책 네, 출판물을 이렇게 분리해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드렸던 게 여기에 쭉 있고 쉼표가 있고 이 아래 또 있었잖아요.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이거 약간 영어 순서예요. 영어 보면 뭐뭐 오브 뭐뭐 하면은 이 앞에 게 뒤에 속에 들어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앞에 글이 이 뒤에 책에 들어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걸 꼭 이 꺽쇠 모양으로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보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가 완벽하게 그것이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통일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가끔 책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학회에서 자기 기준으로 어떤 걸 만들겠다 하면은 저것을 앞에 거는 전부 다 따옴표로 한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규칙은 조금씩 그 모양 디자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통일이란 건 뭐냐 하면은 저것을 맞추면 다 글은 하나짜리 꺽쇠로 하고 책은 2개짜리 꺽쇠로 한다라고 한번 룰을 정했으면 그 룰에 따라서 딱 맞게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저자이고 뭐가 글 제목이고 그리고
뭐가 편집자이고 뭐가 책 제목이고 이거에 대해 분류하는 인식 자체가 또 중요해요. 그 인식을 가지면 뭘 어디다 놓아야 될지 어떤 디자인을 놓아야 될지는 생각보다 더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출처를 쓸 때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예를 들면 이 책을 한번 볼게요. 오버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루시 리파드이고 옮긴이는 윤형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지에. 그럼 출판사랑 연도는 어딨지? 그리고 이렇게 막 디자인을 봐요. 보니까 드드드드 에이 이게 출판사인가? 이렇게 막 헷갈리잖아요. 네, 이렇게 책을 표지를 들고 찾으려고 하실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 쓸 때는요. 어느 책이든 맨 앞이나 맨 뒤에 보면은 요런 부분이 나와요. 네, 법적으로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찝어준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책 이름이 오버레이고 지은이 루시 리파드, 옮긴이 윤영민, 그리고 편행고 출판사는 현실문화연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지는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별별 요란스럽게 막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베껴 써야 될 정보는 책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어딘가 한 군데는 꼭 찝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출처 쓰시는 버릇을 들이면 좋고요. 그리고 연도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이 출판된 연도. 얘는 1판 1쇄 2019년이니까 2019년만 쓰면 돼요. 근데 1판 2쇄 3쇄 4쇄 막 이래가지고 이 판과 쇄가 뭔지 개념이 또 있잖아요. 판은 옛날 무슨 구텐베르크 활자 시대처럼 네, 판형을 한번 떠서 책 출판하기 위해 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판은. 그리고 1쇄, 2쇄, 3쇄는 1쇄를 뭐 5,000부 찍었는데 다 팔리면 기분 좋아서 2쇄를 또 찍고 2쇄를 다 팔면 3쇄를 다 찍고 그래서 베스트셀러 보면 막 20쇄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한 쇄를 찍을 때마다 당연히 연도는 뒤로 가겠죠. 네, 그래서 어떤 책을 찾아보면은 1판 1쇄 2002년 그리고 그 다음에 1판 25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019년을 써야 돼요? 2002년을 써야 돼요? 2002년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책 정보 부분, 책 안에 있는 부분을 보면 항상 1판 아니면 2판 그 판이 바뀐 연도는 반드시 써줍니다. 그리고 이 쇠라는 것은 그냥 얘를 찍은 때예요. 그러니까 신제품 그러니까 이 복사 제품을 다시 만든 해예요. 그래서 그 쇠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출처 기록할 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왜 복잡하게 이런 걸 이 연도까지 왜일까요? 네, 우리가 미술 작품도 누가 누굴 표절했네, 어땠네,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론 역시, 책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누가 먼저 책을 냈는데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이 책 내고 그러면 얘를 표절했을 확률도 있고 그래서 책이 몇 년도에 나왔는가는 생각보다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부터 여러분은 자꾸 존재론적 인식은 훌륭하신데 역사적 인식이 부족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데, 네, 자기가 그것과 상관없이 살면은 얘 몇 년도에 찍은 책인지 왜 중요해? 내 손에 들어와 있으면 되고 내용이 중요하지까지만 자기에게 와닿는 사람에게는 사실 연도 표기를 왜 해야 되는지가 제가 참 설득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큰 그림에서 보자면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작품 연도처럼요. 그래서 이 의식이 없는 학생들은 졸업 전시를 하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제목을 못 지어가지고 막 전날까지 고민을 하다가 팜플렛에다가 이제 그냥 제목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은 자기가 지었던 제목이 너무 별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목을 바꿔요. 그래서 머나먼 별빛 2019년 이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머나먼 별빛 제목이 너무 구린 것 같아. 그래서 잉여의 천사 2020년 이렇게 바꿔요. 두 판을 보니까 똑같은 작업이야. 이러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냥 학생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내고 할 때는 괜찮지만 딱 졸업을 하는 순간부터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작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자기가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 정한 제목, 한 번 지정한 제작 연도는 바꾸시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각주다는 책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정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주 잘 때 조금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예요. 각주에 사전 각주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이버 사전. 네. 근데 우리가 각주를 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에게 이 출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요건이 되게 커요. 근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개념을 더 잘 공부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각주를 다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전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뜻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을 주제로 어떤 글을 쓴다거나 예술 작품을 해요. 그래 놓고 나서 작가 노트를 네이버 사전에서 사랑 편을 찾아가지고 써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너무 뭐랄까? 허술하다라는 것만으로는 참 표현하기가 그러는데, 이 그 주요 단어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담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술가라면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사전에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사랑의 뭔지를 사전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뭐 레디메이드란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뭔지 이건 사전에서 찾아볼 수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미술의 어떤 용어나 개념을 미술 용어 사전도 아닌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서 자기의 그 글의 주요 개념으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다. 죄송해요. 근데 네, 너무 무책임한 태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주제어는 결코 네이버 사전을 인용하지는 않도록, 그게 바로 안담만 못한 각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에 대해 말하려고 나왔는데 사랑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이거랍니다. 하고 들어가 버리면 쟤 뭐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우리 모두가 그 단어를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는 결코 그렇게 사전에 한두 줄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닌 예술이라는 단어, 작가라는 단어, 매체라는 단어, 뭐 창조성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사전을 찾아서 각주를 달아놓는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싶다라는 태도처럼 보여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가 피하자. 네, 그리고 그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 그것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 내가 생각해서 내 입장을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주요 단어에 대해서는. 네, 이 점이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